자, 반갑습니다. 2019 서강대 경제경영 1번 바로 시작할게요. 가나다를 요약하면 진짜 핵심만 간추리면 되고요. 나와 나를 비교하고 이게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이 뭔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얘기 좀 이따 풀면서 해보겠고요. 나의 2015년과 같은 상황. 자, 2015년과 같은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물가 안정 정책과 성장 정책 중 어느 것을 강화해야 하는지 다와 라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서술해라. 크게 보면 두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400에서 500자 정도 쓰고 뒷부분에 400에서 500자 정도 쓰는데 어떤 게 좀 관건적이냐면요. 나의 2015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것.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다와 라를 논리적인 근거로 삼아서 답이 있습니다. 안정이냐 성장이냐요. 실제로 서강대를 시험 보러 갔다 온 학생들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시험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보통 도표나 그래프가 있으면 무엇이 정확하게 정해지냐 답의 방향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프 분석하는 요령에 따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시문가인데 제시문가를 요약해보자 이런 거예요. 경제성장 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본 조건이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질 높은 교육이나 의료 혜택,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전까지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을 통해 경제를 시키는데 주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이니까 그 전에 딱 정해보면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얘기고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소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교육, 의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유, 경제적인 여유, 삶의 여유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경제성장은 소득 수준을 높여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됐죠? 한편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부하소득을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재분배한다. 이걸 조금 바꿔보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재분배한다는 건 재분배, 왜곡된 재분배죠. 왜곡된 재분배를 낳는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과 월급 생활자와 같이 화폐 소득, 그러니까 실물 자산 소유자와 화폐 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왜곡된 분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니까 실물 자산 소유자가 훨씬 유리해지겠네요. 따라서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정책 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아까 문제에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게 나왔냐면 경제 성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에 물가 안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정리해 본다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은 둘 다 정책 목표인 거죠. 성장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므로 이 인플레이션은 후에 왜곡된 분배를 낳는다. 따라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약해 볼게요. 제가 간단히 가는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을 말해준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여건이 개선된다. 이 과정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의 왜곡된 재분배가 나타나므로 물가 안정 역시 필요하다. 두세 문장입니다. 됐죠? 이제 나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제시문 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호경기는 소득이나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만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 반대로 불경기는 인플레이션은 염려할 필요 없지만 실업을 걱정해야 된다.
특히 불경기에 매우 심한 공황 상태가 되면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급증,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 상승기, 아마 호경기겠죠.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늘어나고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늘린다. 그 결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고 실질 GDP가 증가한다. 호황이 지속되면 지출, 수요 증가, 생산 능력보다 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호경기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를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나에서 주로 얘기한 걸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번갈아 나타난다. 호경기는 뭐가 문제냐? 좋은 거 말고 문제가 되는 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 반대로 불경기는 다 안 좋은데 특히 안 좋은 게 뭐냐? 실업이 문제가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였다면 낮의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나는 단기적으로 경제가 호경기일 때와 불경기일 때 마주치는 문제가 다른데 호경기인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고 불경기에는 실업이 과다하게 많아지는 문제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 문제가 달라지는데 호경기인 경우는 인플레이션, 불경기인 경우에는 실업,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를 걱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재심은 다로 가볼게요. 재심은 나는 보면 첫 번째 그래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프가 두 개거든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뭐부터 보죠? X축과 Y축 먼저 볼게요. X축을 보게 되면 국민소득이거든요. 소득 수준이 12,000, 14,000, 16,000, 22,000, 24,000 소득 수준이 증가 혹은 높은 상태입니다. 경제성장률, 여기는 낮은 상태인데 낮은 상태에서 쭉 이 관계 그래프가 보이나요? 다소 미약해 보이지만 기울기가 크진 않지만 어떻죠? 둘 간의 반비례 관계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 줄 뭘 하냐? 재심문다의 첫 번째 그래프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럴 때는 한 줄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재심문다의 첫 번째 그래프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성장률 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한 문장 쓸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즉 소득 수준이 높은 상태에는 경제성장률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은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두 문장 쓸 수 있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로 가볼게요. 항상 주제나 제목이나 항목 X축과 Y축을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봤더니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네요. 근데 그 상관관계 이번에는 어떻죠? 쭉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어떤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례관계, 좀 더 얘기하면 정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읽어보자. 재심문다의 두 번째 그래프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즉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건 어떤 거죠? 호경기는 물가 상승률도 높은, 그래서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나에서 말하는 호경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며 경기가 다소 침체되는 상황에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는 경향성을 말해준다. 이런 점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우리 재심은 가, 재심은 나, 재심은 다를 요약하면서 나의 이론적인 얘기와 다의 실증적인 얘기가 겹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그걸 쓰면 되나요? 예, 쓰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라로 갈 텐데요. 이제부터 할 건 뭐냐면요. 한국과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2015년을 비교해보자 이런 거죠.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한국입니다. 잘 모를 땐 주제나 제목이나 항목을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재심은 라는 한국과 미국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점, 재심은 라는 2015년 한국과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을 서로 어떻게 대비시켜 보여준다. 대비하여 보여준다.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런 거예요. 왼쪽 그래프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000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해보게 되면요. 6만 달러는 안 되고 한 58,000달러 정도 됩니다. 58,000. 그러면 6만이고 3만이라고 하면 대략 몇 배 정도 차이가 났냐?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 말로 해볼게요. 재심은 나는 2015년 현재 한국과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왼쪽 그래프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3만 달러, 미국은 6만 달러로 2배가량 미국이 국민소득이 높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략 2.8%,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9%로 두 나라 간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차이가 있다. 보통 2% 3%면 경제성장률이 낮은 거긴 해요. 둘 다 낮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얘기하면 미국은요, 선진국 혹은 고소득 국가예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 소득 수준의 차이가 2배나 나잖아. 그러면 아까 다예요. 첫 번째 그래프가 있었거든. 첫 번째 그래프에서 고소득 국가라면 경제 성장률이 일반적으로 낮고 저소득가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2015년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보다도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임을 암시한다. 혹은 시사한다. 혹은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추정할 수 있다. 됐나요? 선생님 왜 이렇게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드릴 말씀 이런 겁니다. 논술에서 다양한 서술어를 적재적소에 쓰고 그게 적절하면 교수는 얘는 생각하면서 문장을 쓰는구나. 우리 문장에서 서술어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암시한다 혹은 추정,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무슨 정책을 펴야 돼? 성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기선 더 쓸 건 없거든요. 조금 더 쓴다면 이때 인플레이션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서 적절한 보완책까지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쓸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현재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깔끔한 답이었거든요. 이제 학교 측의 얘기로 가볼게요. 대학 측의 발표도입니다. 문항 해결 과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 경제성장이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며 의도치 않은 소득재 분배를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물가 안정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자, 여기까지가 어디 나온 거야? 가제심리에 나온 거였거든요. 경기 변동 과정에서 경기가 과열되면 이게 호경기예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경기가 침체되면 이게 불경기거든요. 불경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 그래서 실업이 많다는 사실, 여기까지가 낮에 심은 얘기입니다. 가와 나를 이해했니?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둘째는 그림에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상관관계냐 필연적인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두 개가 필연성을 띠지 않을 때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은 음의 관계, 반비례 관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양의 관계, 정비례 관계임을 찾아낸다. 그래프의 경향성. 그리고 그래프에서 찾아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인 근거가 재심은 나에 제시된 경기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와 일치함을 찾아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한번 알아봅시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원리 혹은 입장, 나제심에 있다면요. 요거를 다제심에 있는 말 그대로 경험적 근거 혹은 실증적 근거예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자료와 비교해서 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부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사회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거 따지려고 비교라는 말을 썼네요. 자, 이제 학교 측에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셋째는 2015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비교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로 비유되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란 경제정책 목표 중 어떤 목표에 더 주안적 강조한다는 거네요. 두는 것이 바람직하게 선택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가 보기엔 논점 두 번째인데 학교가 원했던 게 있었던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의 비교를 해보면 다에서 찾아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일반화하여 우리나라에 17년 동안 자료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야. 더 가볼게요. 2015년을 비교해서 풀어낸다. 즉 제시문 다에 나타난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간의 음해관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선진국 고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가인 경우 선진국은 경제성장률이 일반적으로 낮고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낮은 상태다 이런 거예요. 됐나요? 한편 제10라의 첫 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낮음을 의미한다. 이 두 내용을 합치면 평균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에 비해 높아야 할 거다. 혹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상컨대 높아야 돼요. 그러나 제10라의 두 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에 비해 더 낮음을 보여준다. 즉 2015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 관계에 비교해 낮은 수준을 의미하므로 성장정책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시사한다, 혹은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정책의 방향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근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소득 국가는 경제성장률이 일반적으로 낮고 저소득 국가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야 되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국민소득이 절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더 낮다. 이는 한국이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성장 정책을 통해 한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자 이런 겁니다. 됐죠? 풀고 나면 사실 별게 아닌데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래프 간의 관계를 잘 못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연대나 고대나 성대는 도표 그래프를 가장 잘 내고요. 서강대는 경제경영학과를 중심으로 도표나 그래프의 관계성을 따지는 문제를 종종 냈었다가 최근에 조금 안 낼 뿐입니다. 항상 준비해 놔야 됩니다. 학생들이 도표 그래프 저랑 같이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작은 글씨, 출제자 의도, 주제나 제목, 항목 이렇게 읽으면서 항목별 1등과 꼴등, 추세선, 변곡점 생각하면서 수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따지는 연습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